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요즘 뭐 돈에 대한 감이 많이 없어지기는 해요. 뭐 샘 알트만이 무슨 뭐 7조 달러 투자받겠다 뭐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10조 원 사기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조 원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뭐 한 시대를 이제 한 시대 이름을 남기게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네. FTX 창업자로 우리는 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FTX도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뱅크먼 프리드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FTX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아직 뭐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사실상 거래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파산 상태에서 자산을 계속 매각하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게 될 이 FTX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뭐 2위, 3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암호화폐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FTX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창업한 샘 뱅크먼 프리드, SBF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 인물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게 될 주제이고요. SBF는 1992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92년생. 네. 92년생, 젊네요. 92년생이면 지금 32살이죠. 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 규모의 이 사기 사건 때문에 지난 목요일 미국 뉴욕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에 2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이어서 샘 뱅크먼 프리드 쪽에서는 아마도 항소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된 혐의부터 일단 살펴보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금융상품 사기, 증권법 사기, 자금세탁 뭐 이것도 사기에 뭐 연관돼 있는 걸로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고객 자금을 유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FTX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주식 계좌가 있는 분들도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실 텐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예치된 돈은 일단 거래소에 들어가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제 돈이잖아요. 네, 내 계좌에 있죠. 제 돈이죠. 네네. 저 거래소 돈이 아니고 네네. 제 돈이잖아요. 네. 근데 FTX가 그 돈을 그냥 쓴 겁니다. 고객 계좌의 돈을.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을 쓴 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 사기가 이제 걸렸던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2022년 11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된 거고 그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살려고 예치해둔 돈을 찾으려고 고객들이 갔는데 속된 말로 빵꾸가 나 있었던 겁니다. 돈이 없었던 겁니다. FTX 고객들이 계좌에서 그렇죠.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거죠. 네. 80억 달러가 비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결국 파산하고 지금 그게 사건화돼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25년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거 같았는데 사실 그 전에 연방보호관찰관은 100년형 받아야 된다고 권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판결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25년형이 약간이라도 가볍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 미국이 이 뭐 형량을 엄청 세게 때리는 거에 되게 쾌감을 느꼈던 분들이 아닐까. 하긴 뭐 25년 대표적인 예가 저 버니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 150년형이 내려졌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런 비슷한 이건 뭐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 뭐 혈액 키트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던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 11년 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25년형이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도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고로 만약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구형을 했다면 이거 저 미국 법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저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10년형이 나올 수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검찰에서 구형한 거는 4, 50년 정도였고 그다음에 변호인 샘 뱅크먼 프리드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한 5, 6년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 뭐 거기에 비하면 한 25년형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은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25년형을 선고하면서 했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뭐 정확한 워딩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또 나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 오래 가둬놔야 된다. 그렇죠. 그 25년, 그러니까 재판부가 생각한 25년은 그 정도의 기간인 겁니다. 이 사람 올해 32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5년 지나면 57살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가둬놔야지 이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25년형과 더불어서 재산 110억 달러 가량에 대한 몰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110억 달러면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110억 달러가 이게 뭐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재산이 없는데 몰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게 되는 재산들은 모두 몰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언론이나 법조계의 반응을 보면은 이건 뭐 그렇게 약한 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면은 사실 버니 메이도프 이후에 지금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저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한 선고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굉장히 중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네. 그럼 일단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사고를 치고 중형을 받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FTX 창업했다고 처음에 네네. 소개드렸는데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보이던 인물이었고 굉장히 이 업계에서 사실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분야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92년생이고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스탠포드의 로스쿨 교수님이에요. 야, 스탠포드 로스쿨이면 미국 최고의 탑스쿨인데. 이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한창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 FTX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거의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별명이 크립토 JP 모건이다. 그러니까 이 JP 모건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금융을 거의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죠. 쥐락펴락도 했고 살려놓기도 했고 뭐 이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그런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 다음 세대 워런 버핏이다. 좀 어마어마한 별명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그것도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가지고 금융계를 흔들었다면 그게 언제적인가요? 그 사람은 비트코인 가지고. 네. 2022년에 포브스에서 그 뽑았던 400대 부호에 뽑혔던 인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부 이렇게 쭉 부의 규모를 갖다가 조세웠을 때 41번째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30명의 30대 부호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는 수학 천재로 유명했었고요. 그래서 그 캐나다 미국 매스 캠프, 수학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영재 수학 영재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여름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MIT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할 사기로 지금. 네, 소장님 후배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제인 스트리트라는 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4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자기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때 설립했던 기업은 FTX가 아니고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2017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를 만듭니다. 이 투자 회사가 뭘 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김치 프리미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비싼 데서 사다가 싼 데서 팔면서 그 차익을
수익 모델로 삼는 그런 네네네네. 모델이 가능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했던 기업입니다. 아.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그 비트코인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던 그런 회사였고 아비트러지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였던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일종의 헤지 펀드였는데 주된 모델은 아비트라지 펀드였어요. 아비트라지 거래였습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핵심 멤버들은 샘 뱅크만 프리드의 지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MIT 룸메이트였고요. 한 명은 같은 수학 캠프 출신의 또 수학 천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여성인데 부모님이 다 MIT 교수님들이에요. 그 비슷한 애들끼리 만났네. 그렇죠. 천재들이 다 20대 중반에 아주 창창한 네, 이 친구들이 만든 알라메다 리서치가 성공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FTX를 만든 건 2019년이었는데 홍콩에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회사를 바하마라는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헤지 펀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거래소를 한다는 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보면서 헤지 펀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헤지 펀드를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계는 그에 대한 경고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아, 워낙에 잘 되고 젊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한다 이러니까는 너도 나도 막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섰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기자들도 그렇고 VC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때 일종의 포모가 있었던 것 같다. 포모. 그 Fear of missing out.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 공포감. 소외될 수 소외될 있는 공포감. 소외되면 어떡하나 하는 쟤들 걱정.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다들 투자하는데 나만 투자 못하면 그렇죠. 어떡하지? 또 그 기자들도 나만 비판했다가 나만 맞습니다. 이상한 기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던 그런 집단이었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샘 뱅크만 프리드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다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나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태어났는데 수학 천재야. 전 세계 수학 캠프 제일 잘 나간다는 애들 나가는데 가가지고 상 타고 막 그랬어. 근데 친구도 다 그런 애들이야. 같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인류대학 나와서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돈으로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거래소 자체를 만들어서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돼서 아주 FTX. 훌륭한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FTX 시작한 거고. 근데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걸 몇 년 안 됐네요. FTX 시작한 게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에 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22년에 파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코인데스크라는 매체 편집장을 하고 있을 네네. 때였는데 2020년에 온라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샘 뱅크만 프리드가 왔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그 코로나 때니까 행사를 항상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할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하다. 머리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세수는 하고 나온 건지 이런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크는 거 보고 정말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FTX라는 거래소 자체도 워낙에 유명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업계의 대스타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라는 게 사실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한창 오르던 그런 시기도 돈도 있었고 많이 풀렸잖아요 그때. 풀린 맞습니다. 돈으로 또 투자 많이 그렇죠. 했을 거고. 그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창업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건데 이 샘 뱅크만 프리드를 비롯한 창업자들은 그때는 그걸 몰랐겠죠. 자기들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또는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거래가 잘 돼서 한때는 기업 가치가 FTX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원까지 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한 단기간에 100%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오르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2022년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네. 미식축구, 네. 미국의 네네네네. 미식축구의 가장 이제 맞아요. 하이라이트. 거기 광고를 누가 하느냐 가지고 맨날 그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광고하는 기업. FTX가 거기에 광고를 갖다가 막 엄청 했었습니다. 2월에 슈퍼볼 네, 할 때 네. FTX가 그걸 뭐라고 그래 거기다 보통 뭐 자동차 광고나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만 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또 그 무렵에 FTX가 미국에서는 TV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네. 미국 거래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TV 광고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모델들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농구 하던 샤키로닐, 테니스 나오미 오사카, F1 그 자동차 네네. 경주 선수 루이스 해밀턴, 그다음에 농구 또 스테프 커리도 있었고, 그다음 이 부부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제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평가받는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가 네네네. 있고 그 부인이 전 부인이죠 이제는 지젤 번천이라는 네네네. 모델인데 이 부부가 FTX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뭐 완전 슈퍼스타들을 다 모델로 쓴 광고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FTX는 너무너무 뭐 유명하고 훌륭한 기업처럼 보였는데 2022년 우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나? 테라루나가 있었습니다. 네. 테라루나 사건이 나면서 테라루나에 투자했던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몇 곳이 중요한 곳들 몇 곳이 큰 곳들이 좀 무너졌어요. 무너진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말고 이제 투자 기업들이 네. 위험하니까 우리 돈 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러면서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돈들을 한번 이렇게 회수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헤지펀드인데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돈을 맡겼겠죠. 네, 고객 돈을 맡아서 그렇죠. 투자하는 고객 거죠. 돈을 맡아서 하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좀 돈을 빼보자 하고 쭉 빼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쭉 빼니까 그 전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알라메다 리서치로서는 이제 골치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돈을 딴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빼돌려서 딴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 돈을 메워서 줘야 되잖아요. 네. 돈이 없는데. 그래서 FTX라는 또 다른 자기네들이 만든 또 다른 회사의 돈을 고객 돈인데 이걸 여기로 막아 넣은 거예요. 야, 그거는 진짜 그냥 사기입니다. 정말 나쁜 범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여줬어요. 일단 헤지펀드의 고객들한테 돈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비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비었던 거는 일단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언론에서 코인데스크라는 언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훌륭하고 재직하셨던 제가 곳이잖아요. 재직했잖아요. 했던 언론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상하네. FTX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 FTX 파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한 순식간에 한 11월에 그 보도가 나온 게 11월 초였는데 한 열흘 안 돼서 한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그냥 급속도로 전개됐던 일주일 사이에 한때 43조까지 갔던 43조짜리 거래소가 파산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죠. 갑자기.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잘 몰랐는데 정말 나쁜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있는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그룹이. 근데 자산운용사에서 사주가 어디로 고객 돈을 빼돌려서 딴 데다 썼는데 자산운용사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빼다 줬다. 맞습니다. 이런 셈이잖아요, 지금. 또 더 나빴다? 아무튼 뭐 약간 좀 이 암호화폐 업계의 특징이 하나 드러났던 것도 있었는데 그냥 갖다 쓰진 않았어요. 빌려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담보를 뭘로 줬냐면 FTX가 FTT라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아. 거래를 하면은 얹어서 주기도 하고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수수료가 좀 깎이기도 하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니까 그다음에 이걸로 뭐 그런 걸 내는 것도 가능하고 뭐 굿즈 같은 거 살 때 쓸 수 있고 그런 일종의 포인트 같은 게 FTX 있었는데 고객들 위한 포인트. 포인트였는데 그냥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또 근데 FTX에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게 상장이 되면서 가치를 갖게 되고 가격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자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아. 내가 발행한 건데 내가 발행해놓고 내가 담보로 맡기면 아. 좀 사실 이상한 건데 그러네요. 사실 지금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런 토큰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토큰이 이렇게 이 FTX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지금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게 관행처럼 돼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거를 사람들이 뒤늦게 아이고야 저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거래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토큰이 거예요? 있었죠. 근데 뭐 그걸 담보로 맡기고 이걸 빌리고 이런 거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는 정말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상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돈을 갖다 쓸 때 알라메다 리서치죠. 거기는 네. 어디다가 쓴 거예요? 뭐 여러 쓴 다음에 가지에 쓴 건 그 용처에 대해서는 그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슈퍼모델 많아요. 들여서 광고하고 그런데 막 쓴 건가요? 좀 용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조사가 돼야 나올 되는군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아, 그 개념이 있죠. 네, 철학.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라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기업 출신 자선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죠.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어디 가서 봉사 활동하거나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돕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돈을 엄청 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샘 뱅크먼 프리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쪽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나중에 엄청 낼 거다. 기부 많이 할 거다. 그래서 뭐 실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고 반바지 찍찍 이렇게. 아, 돈 안 쓰는 사람인 것처럼. 네, 자동차도 토요타 코롤라면은 뭐 그냥 중저가. 뭐 따지면 소나타 정도 중형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 몰고 다니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전용기는 있었고요. 또 뭐 아주 호화로운 리조트에 살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금을 다른 데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정가에도 후원금 많이 내고 또 뭐 비영리 단체에도 후원금 많이 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비영리 단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효율적 이타주의 맥락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정가에는 그 민주당에 후원금 낸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2위. 아, 그래요? 민주당의 후원자들 중에서 2등이라고요? 2020년에 그래서 그런 2020년에? 기록을 냈었습니다. 와, 근데 또 그럼 공화당엔 안 했냐? 공화당에 그 어떤 이제 다른 언론인하고 하는 인터뷰에서 공화당에도 했는데 기자들이 공화당에 후원했다고 하면 너무 싫어해서 기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서 나는 그건 공개는 안 하는데 나 민주당만큼 공화당에도 후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고 그로써 얻으려고 했던 거는 이 암호화폐 규제를 좀 약화시켜서 이 사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던 게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의도였다라고 얘기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굉장한 인물인데 한 5년을 풍미했네. 한 5년 만에 굉장한 사건을 벌이고 맞습니다.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제는 역사가 돼가지만은 지난 한 2, 3년 사이에 나왔던 잡지들을 잘 찾아보면은 웬만한 유명한 잡지들 아니면 웬만한 유명한 신문들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거의 표지로 항상 나왔었고 항상이라고보다 한 번씩은 다 나왔었고 허무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라지다니. 이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이제 부모님도 소송을 당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샘 뱅크만 프리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했고 집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돈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것도 저 회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거기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 낸 상태고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배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정리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융사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줬다가 그냥 산산조각 내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도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병을 진단할 맞습니다.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진짜 우리 슈퍼마켓에 가서도 이제 진단받고 가난한 사람도 비싼 의사 안 만나도 다 병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가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걸로 드러나면서 감옥에 갔고 이분도 그런 꿈을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FTX가 파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잔고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돈 이만큼 있습니다. 고객 돈 이만큼 다 갖고 있습니다. 코인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는 걸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고객 자산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그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이 업계는 아직도 이런 되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 업계라고 해서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이거는 이 사기꾼들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게 돼서 샘 뱅크만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죄를 주장하나요? 그건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 뭔가 실수가 있었다, 오기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미국에서는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저 후원금 받았던 민주당, 공화당 이런 데서도 다 이거 다 뱉어내고 뭐 이런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것도 맞지만은 정말 암호화폐 업계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좀 이분이 정상적으로 뱅크먼 프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워싱턴 정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해서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떠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좀 도움이 됐을까?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었어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 암호화폐 업계,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의 얼굴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가서 앉아 있었고 샘 뱅크먼 프리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산업을 이끌어갈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무너진 거예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무너뜨린 거라서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1년 반 정도 흐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참 이제는 끝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지만 역시 사람들의 탐욕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리더, 업계의 리더 또는 뭐 어떤 정치나 다른 영역의 리더가 도덕적으로 약간 삐끗했을 때 그게 그 업계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혁신가들의 얘기를 계속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럼 뭐 혁신가와 가짜 혁신가를 열심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이 기상천외한 사업과 코인 사기에 얽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김회현 리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